자, 오늘도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바로 문제 나갑니다. 오 마이 갓, 첫 뭔데요? 번째 문제니까 좀 쉬운 걸로. 네. 그 조선 말기에 고종이 우리나라 국호를 네. 조선에서 이걸로 바꿨어요. 너무 이걸로. 쉽다. 네. 대한제국. 맞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국호가 바뀔 정도였으니까 구한 말의 정치 사회가 얼마나 혼돈의 시대였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그때 뭐 생각해보면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있고. 아, 그리고 또 제주로 치면 이재수의 난. 맞아요. 와,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그 당시 전국이 엄청 들썩들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동에 가까운 그 시대에 네. 제주로 유배온 정치인이 있습니다. 오늘 김윤식이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재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통감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으로 있는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개 유배인들이라고 하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문장가였던 북헌 김춘택도 있었고요. 또 우리 최근에 이야기 나눴던 우암 송시열도 있었고. 그럼 김윤식은 어떤 인물이에요? 김윤식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분은 외교관이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식이야말로 고종 임금님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한 관료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1874년에 과거 시험에 이제 급제를 하고 불과 2년 뒤에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이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김윤식 선생님의 그 스승이셨던 박규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개화파의 어떤 그 큰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으로부터 어떤 개화 사상을 충분히 잘 이렇게 전수받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서구화,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김윤식이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영선사를 중국에 보내서 그때 당시 청나라에서 서양식으로 만들고 있었던 무기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바로 그 다음 해에 일어나는 이모군란 그리고 또 2년 뒤에 일어나는 우리 갑신정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갑오개혁, 을미개혁 같은 어떤 근대화 개혁에도 앞장서서 활동을 했던 그런 관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딱 사진이 나오는데 이분이 김윤식이신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사진을 잘못 골랐네. 왜요? 젊을 때 약간 좀 잘생긴 사진을 보여줘야 진실 씨가 흥미를 딱 느끼는데 흥미 그러니까요. 떨어졌죠 지금. 예, 약간 뭐 좀 분석하자면 약간 소지섭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언제적 사진이었을까요? 적어도 1910년대에서 20년대 초 정도 사진이라고 생각한다면 70대, 80대 사진이니까 아주 연세 드셨을 때 모습이겠죠. 근데 지금 아까 하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학교 때 배운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당시 제주 상황은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네, 그 당시 이제 제주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갑오개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오개혁과 전과 후의 다른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진상제도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물론 이제 뭐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대신에 근대식 이제 조세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출入금지령으로 한 200년 동안 계속 지하의 왕래가 쉽지 않았잖아요. 1823년도가 되면서 그런 출入금지령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이제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20세기 들어서면서 20세기 전후로 해서 증기선이 또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빈번하게 왕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문화들이 많이 제주도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 가톨릭이나 이제 그러니까 천주교나 개신교 이런 그 종교들이 또 이제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800년대부터 해서 이제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도 사실 이제 뭐 정란주 마리아나 아니면 김대구 신부가 이제 제주도에 표착을 하기도 했고, 뭐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고. 이 천주교나 기독교 교리들은 사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무속 문화가 워낙 이 제주도는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혼란기에 그렇다면 김윤식은 어떤 죄목으로 제주에 유배를 오게 된 걸까요? 대감마님!
대감마님! 그래. 무슨 일이냐? 도련님으로부터 보내온 편지옵니다. 왕세자를 경호하는 기관인 이귀사에 있는 아들 유중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버님, 소자 유증이옵니다. 오늘 전하께서 조령이 있었사온데 을미년 역변에 대하여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아온 가문의 후손들로서 이미 숨기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하시며 엄격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 했사옵니다. 또한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으니 지금까지 관대히 용서한 것은 형벌을 대단히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아버님과 이승호 대감을 제주목에 유배하여 종신토록 정배하라 하셨습니다. 종신토록? 제주 유배명을 들은 것은 1897년 12월 죽을 때까지요? 21일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제주 유배길에는 김윤식과 함께 판서 이승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떠나는 이 길이 종신유배의 길이다. 살아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 슬플 뿐이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오늘따라 사풍이 매서울 뿐입니다. (1898년 1월 7일) 새벽 4시 인천 제물포를 출발한 김윤식 일행은 군산과 목포, 소안도를 거쳐 나흘 만인 1월 11일 오후 8시경 제주 산지포에 도착합니다. 산지포에 도착한 김윤식과 이승호는 관문 밖 박양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조반을 먹고 있는데 관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칙이 아주 엄하여 밖에 머무르시면 안 되오니 마땅히 감옥소로 들어가란 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윤식과 이승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옥문을 잠그라. 그리고 이 시간 이후 그 누구의 출입도 허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니, 자네들은 그곳에는 김윤식과 친분이 두터웠던 서주보, 정병조 등 5명이 있었는데요. 이들 역시 김윤식과 같은 이유로 종신 혹은 10년 유배형을 받고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들 지냈나? 고생이 많았겠네 그려. 말도 마십시오. 지금의 목사라는 양반이 성질이 괴팍하고 학대가 심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견뎌봐야지 어쩌겠나. 목사의 탐험이 심하여 백성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고 통문을 내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김윤식이 유배원 사실을 안 수많은 제주인이 감옥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주 소식을 접하게 되죠. 감옥에 면회돼요? 40여일 후 김윤식은 감옥에서 풀려나 이승호와 함께 판관 김응빈의 집으로 적소를 옮깁니다. 누추하오나 이곳에 계시는 동안 성심껏 모시겠사옵니다. 누추하긴 집채가 넓고 커서 시원하며 화려해서 좋구만. 화원에 산보할 곳도 있고 적객의 신분으로선 분에 넘칠 따름이지. 예, 황송하옵니다. 김윤식이 김응빈의 집으로 적소를 옮기자 함께 풀려난 서주보, 정병조 등도 김윤식의 적소 뒷집으로 거처를 옮겨 서로 왕래하며 지냅니다. 아니 을미년의 역변이라고 하면은 을미년에 무슨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바로 청일 전쟁과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일본이 청나라를 이겨서 많은 영토를 빼앗았지만 러시아를 비롯한 세 나라의 열강이 그거를 간섭해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땅을 못 뺏어가게 막은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거 봐.
러시아하고 친하면 일본을 멀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친러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이 낭인들을 동원해서 명성황후를 무참하게 살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명성황후가 이제 그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왕후의 위를 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칙을 각국 공사관에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외무 담당자니까 왕후의 자리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됐었기 때문에 이후에 고종 임금도 그때 아픔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897년 12월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유배를 보내는 그러한 죄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벌써 그때 63인가 그러셨거든요. 그 나이가 네. 그렇게 됐구나. 제주 가는 배를 타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런 심정을 담아서 이제 긴 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유배인이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나 싶기도 했어요. 판관 집에 머물렀고 또 유배인들끼리 뭐 주변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기도 하고 이거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정치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유배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관 그 고위직을 이제 거쳐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 목사나 뭐 판관이나 이런 분들이 함부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제 분이죠. 사실 죄인으로 대해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언제 또 이제 풀려날지 모르거든요. 고위직의 인사들이 제주도에 오는 경우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인연을 맺고 또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지 않았나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김은빈이란 분이 그런 역할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제주 판관, 예, 제주 판관이었던. 그래서 제주도에 온 이제 유배인들하고도 다각적으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김윤식을 이제 그 거처하게 하고 정병주라든지 서주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함께 거처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배 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처지들을 이제 위로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요? 유배인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유배촌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과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낸다는 거 이거 유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유배인 중에서 가장 자유로운 유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배살이가 아니고 제주살이를 했다. 이 정도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요즘 한 달살이, 뭐 1년살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섬에 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일상생활하고 단절되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육지하고 소통을 하려면 뭐 편지 하나 보내려면 뭐 몇 달을 기다려야 편지 한 통 받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김윤식이 유배 왔을 때는 증기선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신문을 막 구해서 막 보거든요. 그러면서 막 동아시아 정세를 막 제주도에서 막 그 노네요. 막 이 청나라와 일본이 지금 어떤 관계고 막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히 이제 어떤 고통스러운 유배라기보다는 좀 여유로운 유배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배인들이 그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이제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유배인의 일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들었네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일기를 쓰기 시작하나 보네요. 맞아요. 유배 생활의 산물, 이 기록이 빠지면 또 섭섭한데요. 김윤식은 또 제주에서 어떤 글을 그렇다면 썼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윤식의 제주 유배 생활. 김윤식은 매일같이 그날그날의 일들을 일기로 남깁니다. 무술년 2월 22일 흐린 바람이 크게 불어 추웠다. 이 고장은 매년 2월 초부터 보름 전까지는 반드시 매일 큰 바람이 분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영등신이 있어서 집집마다 부닥거리를 준비하고 무당을 시켜 축원을 빈다. 김윤식은 생전 일기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총 18권에 이르는 소금청사죠. 1898년 4월 3일 맑으나 바람 불어 추움. 본 군수 김희주가 와서 만났다. 나는 감기에 걸려 신음했다. 1899년 6월 30일 김윤식은 산지포를 찾았습니다. 아니, 저것은
정박해 있는 일본 배에서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입은 잠수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관을 통해 숨을 쉬며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잠수부들에 의해 제주 바닷속에 있는 전복들이 대량으로 걷어 올려지고 있었죠. 아니, 섬 사람들은 일거리를 잊었지만 그 역시 방법을 배울 수 없으니 앉아서 슬픈 탄식할 뿐인지라 참으로 한탄스럽다. 일본인들의 전복 채취는 2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각 배에서 하루에 잡는 전복의 수는 약 600개. 당시 제주 각 포구에는 일본 배 3,400척이 있었으니 그들이 채취해간 전복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죠. 와, 이거 단순한 그 일기가 아니에요. 그 해녀들이 처한 현실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거 보면 이거는 정말 뭐지 기사 같아요. 머구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영상에서 나왔지만 하는 게 이제 소금청사의 기록에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배가 12척이 그 닷줄을 내리고 이 잠수부가 그 유리 두 눈을 만들었는데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다니면서 이제 해산물들을 이제 전복을 잡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숨 쉬는 관이 있어가지고 그 숨을 쉬게 되니까 이제 남김없이 그 전복들을 이제 캐어간다. 제주도 사람들이 이제 그 방법을 배울 수 없으니까 탄식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덧붙여요. 김윤식이 이런 제주도의 어장들을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빼앗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제 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18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 1900년대까지 이제 일본 어선들이 활발하게 제주도에 그 어장을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이 민가에 와가지고 이제 행패를 부리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로? 여성들한테 이제 뭐 해코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가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훔쳐 가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조정에 이런 것들을 시정해 달라고 이제 목사들이 이제 그 상소도 올리고 하거든요. 이제 90년대까지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치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뭔가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제주에 앉아서 동아시아의 정세를 논할 정도로 뭐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시각을 가지셨던 분이니만큼 그때 당시에 제주에서 벌어졌던 가장 뜨거운 사건들을 놓쳤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밀란에 대해서 어떤 갈등 속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계셨습니다. 자, 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봤던 밀란, 그랬던 그 밀란은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김윤식이 제주로 유배된 한 달여 뒤 민심이 크게 동요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방성칠의 난인데요. 제주 목사 이병휘의 가혹한 세금 착취에 반발해 방성칠을 중심으로 화전민들이 무장 봉기한 사건이죠. 당시 방성칠은 제주에 유배해온 적객들을 난에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유배인 김나경과 최영순을 좌우 대장으로 끌어들이기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화가 이곳에 있는 적객들에게까지 미칠 듯하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잠시 피하시는 게 어떠시올런지요? 보아하니 쉬 끝나진 않을 듯하이. 이 사람 말대로 임시 거처를 옮기도록 합시다. 예. 김윤식은 조천 김응빈의 형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종달리까지 피신하죠. 방성칠의 난은 창의군에 의해 진압됐고 이후 김윤식은 다시 제주목으로 돌아옵니다. 아, 방성칠의 난을 본 거네요. 근데 뭔가 김윤식의 기록에는 그 밀란의 숨겨진 이야기를 뭔가 썼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땠어요? 나는 반대로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을 것 같아. 왜냐면 피신했단 말이에요. 진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목부터 속음청사잖아요. 음은 이제 흐린 날,
청은 맑은 날, 흐린 날도 맑은 날도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망간 이야기도 다 씁니다. 거기 다 잘 나와 있고요. 방성칠이 당시 이제 제주 목사 이병휘가 입장세, 화전세 같은 이러한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니까 거기에 대해 항의를 했는데 들어주겠다고 말만 하고 이게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과 함께 난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방성칠의 난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농민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방성칠의 난은 어떻게 진압이 됐어요? 방성칠의 난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제주목의 여러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진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창의군이라는 형식으로 일종의 민병대가 일어나서 이제 함께 이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전 제주판관을 지내셨던 김흥빈이 또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군사를 모아서 난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기록이 워낙에 이 소금청사의 어떤 구체적인 기록들이 있어서 재밌는 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보자면, 당시에 제주에 유배에 와 있었던 그러한 유배객들을 회유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대장으로 삼고 이제 밀란을 진행을 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유배객들이 제주에 아주 많았어요. 이제 그것이 제주에 적객이 많은 적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하늘이 나의 거사를 돕는 것이다. 그 조정은 지금 일이 많아서 여기까지 파병할 틈이 없을 것이다. 온다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본인이 회유를 했던 이제 최형순이라든지 김나경이라든지 사실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흥빈 같이 이렇게 맞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백성들을 막 모읍니다. 1000명씩 모아가지고 여기 맞서 싸우자 하는데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가지고 뭐 하나씩 들고 오라고 했더니 채찍을 들고 왔답니다. 말채찍 아시죠?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말채찍 들고 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저기 무기고에 있는 무기를 창을 80자루를 이제 꺼내가지고 나눠줬대요. 근데 다들 농사짓던 분들이잖아요. 아이고 무거워서 못 쓴다고 팽개 쳐버리고 그냥 채찍이나 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방성칠이 난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은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아까 적객이 많았다, 적객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다라고 그 내용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 당시에 유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김윤식의 기록에 보면은 한 13명 정도가 지금 그 제주도의 유배인으로 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뭐 전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전 자료를 보면은 그때보다 더 많이 제주도에 유배 왔던 시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 영조 시대 때 거기 이제 영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때 한 수명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연좌제로 유배 왔던 그런 적도 있긴 해요. 근데 이처럼 유배총 만들고 같이 살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김윤식이 보기에 이렇게 많은 유배인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게 이제 그 좀 드문 상황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유배인들이 여러 명의 유배인들이 뭐 하냐, 이제 우리가 음풍농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 같은 거를 많이 짓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모임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번만 보지 말고 계속 우리 정기적으로 이제 한번 모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규런이라는 시회를 이제 만들기까지 한 거죠. 김윤식은 유배 기간 편지를 통해 집안 소식은 물론 서울중앙정계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후 여규명, 지석영, 이원근 등이 유배 오면서 제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배인이 많아졌습니다. 제주 적인이 날마다 하루에도 몇 사람씩 늘어 장차 온 제주섬에 가득할 터인데 큰 웃음거리요 탄식거리가 되겠군. 1901년 2월에는 김윤식을 포함한 유배인이 11명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김윤식을 중심으로 이곳에 유배되어 있던 중앙정계인들은 물론 제주 유림들이 함께 모이는 시모임이 자연스레 조직되는데요. 이승호, 이용호, 한선회, 정병주 등과 제주 상류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규런이란 모임이죠. 김윤식의 제주 유배 생활은 서울에서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유유자적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자발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주로 유배를 이렇게 많이
오게 됐고 아주 제주살이 열풍이 불었어요. 저 당시에는. 잡혀갈까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규론 모임 만들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바둑 두고 지금 아주 살기 좋았어요. 네네. 그때는 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너네 절대 만나지 마.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임만은 한 20번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뭐 다른 시 모임도 뭐 9번 정도 또 가집니다. 이 기망일이라고 해서 그 소동파가 옛날 중국 시인인 소동파가 이 적벽에서 이 적벽불을 지은 그 날이 이 음력 16일이거든요. 시인들이 오늘 기망일이다. 가서 우리도 소동파처럼 좋은 데 가가지고 시 한 수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당시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행처럼 이제 그 하던 이제 놀이였던 거 합니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모임을 들 정도로. 하려면 예. 그 모임 날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달이죠. 매달 음력 16일을 그 모임 날로 정한 거예요. 맞죠? 모임을 매일 하진 않고 어쨌든 기망일이 되면은 뭔가 이제 놀러 가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 소금청사에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용연에 가서 그 배를 띄운 날의 기록을 보면은 뭐 검은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무상히 하는데 달빛이 새어 나오기도 하고 가랑비가 내려 씁쓸했다. 그래서 밤이 깊어가니 뭐 달빛이 이 잠옷 아름다웠다. 그래서 멀리 뱃노래 소리가 들리니 산지포에서 배가 흔들리며 용연으로 들어왔다. 뭐 읍내에 이 젊은이들이 이제 기망놀이를 하고 있었다. 아니 뭐 유배객도 마음에 여유만 있다면야 이런 풍류, 풍경을 당연히 즐길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는 좀 정도가 지나쳤다. 이건 유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뭐 핑계를 여러 개 대가지고 이런 모임을 갔거든요. 그래서 뭐 매화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뭐 오늘은 중양정이라더라, 국화가 피었다더라. 뭐 이러면 또 모여야지 우리. 그럼 모이면 뭘 하느냐? 모여서 뭘 하겠어요? 술과 음식. 근데 안주 그런 것들도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기록이 돼 있어요. 도미 매운탕 같은 걸 또 뭐 구해 먹기도 하고. 도미 매운탕이요? 뭐 새해가 되면 떡국도 같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뭐 꽃인절미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요. 뭐 국화 부침개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 그러니까 술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안주가 있어야 되죠. 걸리면 어떡해. 이거 뭐 윤식 로드 아니야? 운양 로드. 맛집 게임 같은데요, 이건? 아니 근데 규런 모임에서 이렇게 일기 형식 말고 그 감성 시 같은 건 없어요, 박사님? 소금청사 자체는 따로 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기에 시를 적진 않잖아요.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게 숙제가 있잖아요. 네. 그 칸을 다 채우기 어려우니까 전 동시를 막 썼거든요. 칸 채우기로. 자발적으로 기록하는 것과 이제 타이에서 기록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임은 했을 텐데 뭐 놀기만 했을까? 그러니까 시도 쓰고 뭐 술도 당연히 마셨겠고 그렇죠. 또 뭔가 서로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뭐 정보도 교환하고 뭐 그런 자리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처음에는 이제 유배인으로 시작한 모임이 제주도의 지식인들 또 이제 뭐 김ing빈 같은 이런 그 직책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단순한 시 모임의 성격도 있었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주도의 이야기가 주에서 온 유배인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 정보 교류의 장이 된 거죠. 또 이제 김윤식이라는 분이 아까 이제 보셨지만 이 정세에 해박한 분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한두 잔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또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어쨌든 시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자기가 지은 시도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시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주도의 이런 한시, 한문학에 대한 어떤 다양한 교류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문화와 제주도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 육지부로 나가서 스승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임 안에서 그런 어떤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계사님 지금 유배인들이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아니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별로 더 나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호의호식 하시기는 더 한 분 그런 목사님들이 그때 마침 또 와 계셨어요. 그 이병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제 과도하게 이제 수탈을 하시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게 백성들의 보통 사람들의 미움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상친란이 일어나서 그 제주성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매를 놓습니다. 마침 이제 근처에 증기선이 와서 거기에 잡아타고 도망을 가는 이제 그런 조금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셨고요. 박용원 목사는 이제 1년 남짓 이제 계시면서 또 그새 이제 뭐 그러니까 당신으로서는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첩을 들여서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으로 또 부임한 이상규 목사 경우에는 네, 뭐 탄간우리의 전형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백성을 그 목민하는 어떤 목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 당시에 유독 이 적객들에 대한 관리가 느슨했던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이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유배를 오게 된 상황들이 사실 고종 임금의 어떤 그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제 내려오시게 된 상황이고 이분들이 언제 다시 해배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붕당 간의 어떤 뭐랄까요 그 경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약화돼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김윤식과 이 유배인들의 맛집 기행, 유람 생활은 언제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혹시 뭐 제주 떠날 때까지 계속 그랬던 건 아니겠죠? 바로 이제 이제수의 난이 이제 일어나면서 친분이 있는 유배객들과 함께 지냈던 소소한 날들도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전라남도 지도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아, 이제수의 난이 일어났군요. 이후 1901년 4월이 됐습니다. 무슨 이런 시상이다 이 수가. 보조시 조상대대로 벌어먹은 땅을 공전일행행 세금 걷어가고 사내신 난까지 세금이나 논. 아이고 말도 마라. 바단강 괴기 10마리 잡아오면 그 반은 교인한테 상납해야 하고 독이 독색이 수십 개 남은 그 반착은 세금으로 걷어가 부름신디게. 아니 쇠, 독, 몰, 개 할 것이 본딱 세금 덩어리야 논한. 어디 질라치 구가? 아휴 그 사부배 돈이 보짝 몰라 누난. 영어당 무슨 일이 벌어지지? 진상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소식은 김윤식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이 섬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글쎄 대정민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 상무회사라고 이름하여 천주교인 7명을 때렸다고 합니다. 봉쇄관이 공토에 매긴 세금이 매우 무거워 백성들의 원망이 몹시 크다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일어나고 말 터인데. 아니나 다를까 1901년 5월 10일 이른바 이제수의 난으로 알려진 신축민란이 일어납니다. 대전군수 최구석이 토착 세력을 규합해 상무사를 조직하고 봉쇄관과 천주교인들을 공격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천주교인 300명이 살해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결국 선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프랑스 함대가 주둔하고 피해 보상 요구를 하자 난을 주도한 이제수 등 3명을 처형하고 제주 지방관을 교체하게 이릅니다. 아니, 식도락처럼 소소한 일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수의 난은 더 자세하게 적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 소금 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이제수의 난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종실록이라고 하는 실록은 사실 이제 일제 때 들어와서 편찬이 되게 되고 내용이 정말 너무 간단하게 쓰여 있어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향토적인 어떤 기록들은 또 전체 그림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강봉헌이라고 하는 봉쇄관이 처음 이렇게 부임한 날의 일기가 1900
1501년 4월 12일 일기에 나와 있는데 이때 벌써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지세, 소금세, 살림세, 어장세 같은 것들을 여기에 다 매기게 되는데 옛날에 공납을 바치던 시절에는 오히려 땅에 매기는 세금은 없었는데 땅에 세금을 매기고 또 갑절로 이렇게 살림세와 어장세 등이 매겨지게 되니 제주 사람들의 어떤 부담이 아주 커지고 민심이 이반될 것이라는 걱정을 그때 먼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병인양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기독교, 천주교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대에서 이제 변해서 자유롭게 포교로 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사람인 이 신부는 거의 치외법권 같은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도 그런 신부의 위세를 믿고 아까 이제 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닭이 알을 10개를 낳으면 그 반을 가져가 버리면서 이거는 그 독색이 세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붙이는 거예요. 막 뺏어가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밀란을 촉발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결국에는 대정으로부터 이렇게 온 그 이재수의 군대가 제주 목까지 이제 다다랐을 때 이제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첫 충돌이 일어났다는 기록을 시작으로 해서 쭉 그 이후에 제주를 떠날 때까지 이 하루하루 날짜별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난이 진행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4월 28일 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성 안의 여자들이 모두 모이라고 외쳐대자 집집마다 뛰어나가는데 흰 수건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다. 그때 여자가 1000명, 남자가 1000명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모든 일을 여자들이 앞장을 서기 때문에 이게 남자들도 오직 여인의 명령만을 들었다. 여인들은 성으로 올라가 포를 탈취하여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수많은 군중이 함성을 지르며 교인을 잡으라고 외치자 교인으로 성을 지키는 자들이 어지러이 달아나 숨었다가 차례차례 붙잡혀서 성 위는 텅 비었다. 이렇게 제주 성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반반인데요. 1000명인데 왜 여자가 포 던지게 했대요? 이유 뭐 오해래요? 셌잖아요. 네, 정말 셌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원래 셌다고요. 아니 왜요? 이때부터 제주 남자들, 제주 여자 말을 잘 들었다라는 게 지금 잘 기록이 돼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만? 그럼 그 당시 그 이재수에 대해서 혹시 기록이 된 게 있어요? 5월 30일에 이제 제주 성으로 들어온 이재수에 대한 어떤 용모를 기록을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는 전립이라고 하는 그 명주로 짠, 그 비단실로 짠 모자를 쓰고 공작깃을 꼽고 갑사 전복에다가 채찍을 잡고 안경을 꼈으며 준마의 가주간장에 올라타고 서양 우산을 손에 쥐고는 앞뒤에 호의를 받으며 나가는데 모두 성 안에서 빌려 얻은 것이었다. 읍촌 사람들은 영웅호걸이라고 하며 커다란 일을 결정할 수 있었던 한라산의 전기를 타고난 예사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영화 이재수에서 이정재를 캐스팅을 한 거였네. 근데 이제 두 번의 큰 밀란을 겪었어요. 방성칠에 난 거, 이재수에 난. 그러고 보면 좀 다사다난했던 유배 생활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일화가 있을까요? 하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재수의 날 얼마나 정신 없습니까? 그 정신 없는데도 그 매일매일 그거를 정말 강박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기록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기생 몇 명 불러서 같이 놀았다. 그 당시 뭐 신분제는 없었다고 해도 이제 양반가 출신이잖아요. 거기 산지천 거기서 이제 그 목욕을 했다. 디테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제주도에서 그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 예, 그런 이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제 많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1899년 7월 이달은 김윤식이 제주에서 맞이한 소실인 의실의 해산달이었습니다. 의실은 1898년 여름부터 김윤식의 빨래며 음식 수발을 들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실은 김윤식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까 63세에 내려왔다 하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되었느냐? 감축드립니다. 대감마님을 꼭 닮은 도련님입니다요. 그래, 산모와 아기는 건강하고? 예. 감축드립니다. 그 녀석 울음소리가 아주 장대한 게
장차 큰 인물이 될 모양입니다. 그런가? 고맙네. 이후 김윤식은 3일과 7일째 되는 날 여러 지인들을 불러 자신의 아들을 보여주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제주에서 태어난 망아지란 뜻에서 영구라고 짓는데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아들 영구가 태열로 고생하자 신발 밑창을 태워 그 재에 기름을 개어 발라주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아니, 보통 유배인들이 그 집주인과 눈 맞아서 혼인을 하는 경우는 몇 번 있다고 들었는데 아기까지 낳은 이야기도 기록이 돼 있네요. 아니 아까 내려왔을 때가 63세라고 했는데 뭐 늦게 봐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김윤식이 이제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있고 나머지 이제 첩실로 해서 뭐 근데 이름들도 뭐 탑실, 덕실 막 이런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와서 그 같이 살게 된 여자는 이제 의실. 근데 이분은 이제 제주도 분은 아니고 이분도 이제 육지에서 들어와서 제주도에 살다가 이제 누님이 어찌저찌 하다가 같이 이제 살게 돼서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 또 이제 낳은 거죠.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요 오른쪽이 그 제주도에서 얻은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유문이거든. 유문, 김유문. 아명은 이제 영구. 소금청사에도 영구로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분이 의실인 거예요? 네, 가운데 분이 이제 의실인 거죠. 엄청나게 아이에 대해서 김윤식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요. 아이가 막 설사를 하니까 이제 끓인 기름을 막 시험 삼아서 먹이고, 뭐 인삼 같은 것도 많이 먹이고, 천연두를 이제 예전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종두법이 이제 막 개발이 돼서 사실 그거를 이제 민간에서나 이런 데서는 잘 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유배 와 있는 상황에서 나서서 그걸 또 이제 그 종두 그와 관련된 접종을 천연두 접종을 또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 양약과 이제 민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이제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김윤식 선생님이 아까 지도로 입회가 되잖아요. 보통 원래 유배인들은 그 자기 이렇게 살림을 차려도 그냥 혼자 가거든요. 근데 이 아들과 그 다음에 그 의실이라는 분과 또 의실의 어머니라는 분을 다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아요. 그러면 언제 해배가 됐어요? 1901년 이주세회난이 끝나고 나서 영모에 참여한 유배인도 있고 그래서 그 유배인들을 다 옮겨버립니다. 전라도의 섬들로. 그래서 김윤식이 가게 된 섬은 이제 지도라는 섬. 거기서 나머지 한 6년 정도 유배 생활을 더 하다가 1907년이 돼서야 이제 해배가 되는 거죠. 현지 처였긴 했지만 거기에 낳은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맞습니다. 네. 정말 개화 관료로서 이제 활동하셨던 분답게 어떤 생각도 좀 더 이렇게 깨어 있었던 분이 아닌가.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진보적인 어떤 생각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이 조선시대 성종 때 이후로 쭉 몇백 년간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1894년에 가보개혁 때 그때 폐지를 하게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사실 이제 그런 관습처럼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본처의 자식과 그 다음에 후처, 그러니까 첩의 자식에 대한 어떤 차별 의식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종통에 대한 어떤 이러한 차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스스로도 이제 자기 집안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아들 그리고 손자들 이렇게 외국 중국 유학, 일본 유학 보내고 하면서 동아시아의 격변의 시기를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키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깨어있는 생각의 일단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식들을 해외 유학을 보냈어요. 그럼요. 이제까지 본 유배인 중에 이렇게 다채로운 삶을 사신 지식인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각별했기에 이런 소금청사라는 기록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의미를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제주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김윤식에게는.
일기를 따로 이제 속음 청사로 모아서 이제 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시기를 자신의 인생에서 특별한 한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속편, 내 인생의 속편이다. 그런 제주에서 그리고 지도에서의 시간은 인생 자신의 인생의 어떤 한 속편 같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김윤식의 문집은 운양집이라고 하는 문집이 남아 있는데 영주에서 쓴 이제 시고라는 뜻으로 영도고를 따로 모아놨습니다. 제주에서의 감회, 그리고 이제 그 문인으로서 느꼈던 어떤 시대나 혹은 그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좀 흥미로운 그 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간단하게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들한테 써준 거예요. 제주는 복된 땅이라 하고 물 또한 맛이 좋다고 한다. 나의 생에 험난한 때를 만나 낭패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번 걸음이 아무 기약 없다지만 운명이 어찌 끝나기야 하겠느냐. 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오, 긍정적이셨던 분인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김윤식이라는 분이 어쨌든 이런 다채로운 기록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남겨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혼란스러운 그 근대화 시기에 제주의 모습을 지금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객관적인 그 시선으로 그때 당시에 그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마치 그 기자처럼, 종군 기자처럼 제주의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이제 사진처럼 남겨놓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이게 시기상으로는 한 120년이 차이가 나지만 상당히 고마운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 우리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잊을 수 없는 경험이나 추억을 안겨진 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김윤식에게 제주는 제2의 고향이 아니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주에서 그런 특별한 경험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소금 청사라는 기록을 남길 수가 있었고, 그게 또 우리에게는 아주 고마운 지금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걸 깨닫게 해주신 오늘 두 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제주의 또 다른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